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까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조금 그 밀양과 관련된 일이죠. 네네네네. 그 밀양에 그 연극촌이 있었거든요. 그 연출가 이윤택 씨 유명하신 분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연출가 이윤택 씨가 밀양에 연극촌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밀양에 뭔 그 연극 도시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저는 밀양 사람으로서 좀 신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되니까 좋다 그랬었는데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께서 이윤택 연출가 이윤택의 미투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저희 사건에서 하는 것처럼 사건을 쭉 한 시간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합니다. 네. 딱 이맘때 한 6년 전 이맘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났다기보다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 이게 사실 저도 그때는 처음엔 TV로만 봤었어요. 진짜 딱 이맘때거든요. 그러니까 2월 말경에 그때 막 2018년도 하시면은 뭐 다들 각자의 기억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사회적으로 큰 이슈는 2018년 내내 1년 내내 사실 미투 운동이 정말 전국적으로 그 뜨거웠던 한 해였고 이게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그래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미투 무브먼트라고 했던 그 운동이 사실 SNS를 통해서 이어지다가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른 나라도 다 영향이 소소하게 있었는데 우리가 가장 좀 폭발적인 영향이 있었던 나라고 근데 또 영향이 전혀 없었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그게 우리랑 차이점이고 일본도 그걸 되게 신기해하고 우리한테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최근에 그 이슈에 대해서 왜 우리는 미투 운동에 움직이지 못했던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되게 일본은 그런 숨은 범죄가 없어서 움직인 게 아니라 고발을 안 드러난 거예요?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있어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거나 그런 피해 사실이 제대로 처리되는 거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 영향도 크겠죠, 사실은. 아무튼 이 당시에 뭐 일단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사람을 뭐 2018년 1월 29일에 JTBC 이제 그 방송에 나왔던 서지현 검사가 최초라고 일단은 평가를 받고 물론 그 이전에도 소소하게 있었지만 그게 사건이 되게 컸죠. 왜냐하면 현직 검사가 TV에 그렇게 생방송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그 여파가 이제 온갖 데로 다 간 거예요. 뭐 학계로도 가고 연극계 뭐 넓게는 문화예술계 뭐 정치계 뭐 이런 식으로 안 영향을 미친 곳이 없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났던 곳이 사실 문화예술계입니다. 근데 문화예술계 중에서도 연극이었어요. 연극이 그만큼 그 고질적인 병폐가 좀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극인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도 하고 그래서 연극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 같은 뭐 TV나 영화 이런 데서도 많이 일어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뭐 자살하시는 사건도 있고 되게 여러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연일 TV를 틀면 저 사람도 저랬었어? 라고 할 만한 보도들이 나오고 또 그 보도도 사실은 정확한 것도 있지만 뭔가 근거 없는 보도도 많았어요. 그때는 일단 한번 보도하고 봐 라는 그런 관행도 있어서 사실 조금 적절한 관행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사건을 TV로 보고 처음 알았는데 김수희 대표라는 지금 이제 연극단 대표이신데 그분이 처음으로 이전 이윤택의 이런 그 여성 단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되게 상당히 좀 체계적인 계획된 그런 상습적인 강제 추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최초로 하십니다. SNS로 최초로 했는데 이분이 하셨던 그 멘트에 많은 단원들이 나도 그랬다라는 미투를 이제 SNS에 달기 시작하고 폭로가 막 연일 이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단원들 간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서로 피해 사실을 공유하지 못했던 거고 이제서야 막 10년, 20년 뒤에서야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던 그런 분위기가 그때 형성이 막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분들 되게 누굴까 되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제가 TV를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진짜 사건을 이런 성폭력 사건을 많이 할 때였어요. 1년에 거의 막
몇백 건씩 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이런데 저분들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하고 이제 제가 되게 믿는 저 친한 동료들, 언니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 찾아보자. 그래서 직접 대학로로 갔어요. 대학로에 가서 진짜 잠도 안 자고 새벽에 그때 정말 각종 그 막 극단에서 아니면 연극인들 모임에서 서로 회의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자리 다 찾아가서 직접 피해자를 찾았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너의 변호사로서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뭐예요? 물어보면 저는 단연 이윤택 사건을 꼽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피해자들을 가서 먼저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정도 그만큼 크고 의미도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의 몇 분하고 접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피해자들을 다 이제 연락을 해서 모으면서 정말 연대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저기 제일 중심에 변호사님 계시네요. 어쩌다 중심에 있네요. 센터에 있네요. 네. 저기 네. 구독자님들 보이시죠? 제일 센터에 우울한 파란색 얼굴을 하고 있네요. 좋은 사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런 사진을 또 찾으셨네. 이렇게 그러면 이 이윤택 이 성추행 미투 사건이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거구나. 사실 저하고 이제 제가 되게 친한 선배, 이름을 말하면 언니가 왜 한지 모르겠지. 하여튼 친한 선배 변호사 한 분, 그리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동생 변호사 이렇게 세 분이 그날 대학로에 갔어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사실은 이 사건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들이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왜냐? 피해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사실 20명이 넘었어요. 우리가 모았던 피해자만 하더라도. 근데 그 피해자들마다 그럼 피해 사실이 한 개냐? 아니요. 수십 건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한 사람한테? 한 사람당.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일단 막 저희 그럼 가해자는 이윤택 한 그렇죠, 사람이고. 한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피해자별로 딱 선별 딱 해서 전담하는 변호사를 딱 이렇게 매칭하고 그리고 이때 정말 경찰도 잘 도와주셨어요. 당시에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이걸 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아동청소년 특별수사대라는 그 당시에 이제 수사대가 직접 했었는데 그때 이제 수사대장님이 이 사건을 아주 이렇게 신속하게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자 진술 조사를 각 그 해바라기 센터에 다 모아가지고 아주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도 주셨었어요. 네, 요거는 이제 항소심 판결 선고 났을 때인데요. 선고 났을 때예요? 네. 이때도 마이크 드신 말씀하셨던 네. 그 사진이네요. 네, 훌륭한 말 했네요. 기억도 안 나는데. 오늘의 이 당연한 결과가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 훌륭하네. 잘했네. 멘트를 잘했네요. 그죠? 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너무 훌륭하십니다, 정말. 네. 근데 당연한 결과인 건 맞아요. 사실 근데 전 너무 당연한 게 왜냐면 빠지는 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피해자들 중에 사실 정식으로 기소된 피해자들은 한 7명에서 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pi해자들은 피해가 없어서 빠진 게 아니라요. 공소시효 때문에요. 대부분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 옛날 사건이라, 그러니까 10년 전, 15년 전 이런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이윤택을 많이 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네. 이윤택 이 사람은 정말로 오래 전부터. 그렇죠. 이건 저는 정말 이 사건은 이게 왜냐하면 피해자 조사도 진짜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어제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물론 그 중에는 작년, 재작년 그 정도에 일어난 피해자도 있었어요. 연극을 같이 하다가 있었던 피해자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상습적으로 매일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내가 살다가 한 번 겪은 일 얘기하는 건 더 쉬울 수 있거든요. 특별하기니까. 근데 너무 매일 있었던 일, 정말 매일 먹는 밥, 내가 뭐 먹었는지 지금 못하는 거랑 똑같듯이 매일 있었던 일 얘기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런 게 정말 어려웠어요. 날짜 기억하는 건 진짜 어렵죠. 그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성폭행 사건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한참 시일이 지난 거는 날짜를 정확히 규정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예. 막 무죄나고 이런 그런 경우도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물론 날짜를 뭐 2024년 2월 20일 이렇게 명확하게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렴풋이 특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되게 어려웠던, 그리고 이건 기록을 해놓겠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정말 전부 다 연극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대부분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밀양에 간 애들이란 말이에요. 연극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사실 막 집에서 엄청 서포트해주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거를 참 참담하다고 느꼈던 게, 저는 아직도 수많은 사건을 했지만 이게 그 서울경찰청이 거기에 아청 수사대 같은 경우는 그 청계천에 있어요. 그 하나빌딩 있죠. 하나빌딩 1층에 있어요. 왜 있냐면 경찰청이 거기 지분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직도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새벽 그 조사를 새벽 아침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했어요. 피해자 한 명당 거의. 그거를 한 연 3, 4일을 했어요. 제가 잠을 안 자고 두세 시간 자고 또 가서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다 끝나고 나오는데 피해자 한 명이랑 오는데 너무 제가 눈물 나는 거예요. 걔 인생을 다 들은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저걸 어떻게 그냥 담아뒀지? 근데 이런 사건 아니었으면 저 친구들 영원히 얘기 못 했겠구나. 네. 이런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도 그때 느꼈고, 진짜 되게 처참했어요, 사실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처참함과 참담함을 피해자들이 정말 그것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일상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정말 황당했던 게, 결국에 피해자들의 그 피해 날짜 특정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무 참 아이러닉한 게, 이 이윤택 감독이 자기만을 위한 어떤 그 뭐랄까 연대기 같은 걸 만들었어요. 자기가 언제 뭘 했고 어떤 연극, 그러니까 박동민 PD 연대기 이런 것처럼 뭐 2023년에 스모킹 건을 제작했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 나의 업적을 이렇게 막 이만한 빨간 책, 막 백과사전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본인의 백서를 쓴 거구나. 그러니까 연극 다 나와 있는 기록이. 근데 피해자들 어때? 연극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그때 이 연극 했네. 했잖아. 이거 보면 날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유효하게 저희가 활용했던 자료인데, 결국 자기 발에 자기가 쓴 그 자료가 피해자들에게는 날짜를 특정하는 정말 훌륭한 자료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연극 초연하기 전날이었어. 네, 그렇죠. 네, 연극하는 기간이 나왔으니까. 네네. 그 연극을 부산 가서 했을 때 그 전날이었어. 맞아요. 이런 거였잖아요. 장소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와, 이게 참 자기를 위해서 쓴 책 같은데 결국에 자기 발등을 찍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참 아이러니했어요. 진짜 저도 그 책 봤는데 정말 백과사전 같았거든요. 참 한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열심히 살았네, 참 부지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참 되게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보고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게,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선택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이게 참 안 좋은 겁니다, 가장. 그러니까 내가 범행을 해도 될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걸로 사람을 구별하거든요. 워낙 범죄자들 많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범죄자인가, 저는 이 한 가지 기준으로 먼저 구분합니다. 물론 심리학자들은 다르게 구분하겠지만, 저는 피해자 선택했냐 안 했냐 그걸로 보고, 선택했다 그러면 정말 더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 선택하지 않고 막 하는 애들은 정말 사페예요. 사이코패스이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투 사건 하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집안이 좋고요, 서포트를 잘 받고 있고, 또 뭐 학벌이 좋거나 학벌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실제로 그거는 공공연한 한 사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단원들은 자기가 범행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부분이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정말 가장 취약한 피해자를 이 사람이 선택한 거구나. 저는 그걸로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연극에만 목을 메고 이제 집을 나와서 뭐 어떤 직업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채로 이 이윤택이라는 감독 밑에 가서 배우면 내가 뭔가 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과 꿈을 안고 이 사람한테 가서 헌신적으로 뭔가를 배우는 사람을 오히려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가장 분노의 지점, 그게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그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존경의 눈으로 와서 자기한테 뭔가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양가 감정이 있어요. 얼마나 이윤택을 존경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윤택은 정말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연극 거장으로 칭송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윤택한테 배웠다 이러면 자기 엄청난 경력인 거예요. 그리고 카르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그 라인에서 잘 그쵸.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얼마나 그게 일종의 권력일 거잖아요. 뭐 이윤택이 이 친구가 정말 연기를 잘해 하면 뭐 쭉쭉.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얘기를 못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그냥 연극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피해자들 보면 대부분 이윤택을 너무 존경했어요.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피해를 준 건 맞지만 존경하는 마음은 아직도 있어 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권력형, 그러니까 권력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주로 보여지는 양상이기도 하거든요. 피해자들의 일종의 양가 감정인데 이게 사실 되게 오히려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되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그 막 재판 과정에서 보면 진짜 존경하는 마음 그런 것들 표출한 SNS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이윤택 사진 올리고 존경하는 우리 뭐 감독님 이런 거면 그런 게 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현출됐어요. 이렇게 존경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 이때 피해 사실 이후의 일인 것 같은데 너가 정말 피해를 당했으면 이렇게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어? 너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재판 내내 어쨌든 피해자들 다 증인으로 왔을 때 피해자들 이상한 애로 몰아가는 게 뭐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동의한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냐? 그런 사실이 정말 있는 거 맞냐? 무죄 주장했어요. 일부는 거의 대부분은 사실 무죄 주장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실이 없었다? 네,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도 하고요. 일부는 접촉한 건 맞는데 그게 뭐냐? 이윤택 메소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윤택 메소드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게 약간 발성? 연극하는 데 있어서의 발성을 잘 되게 하는 그런 메소드다 이건데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소드를 하는데 누가 그렇게 강제추행을 하는 방식으로 메소드를 만들어요. 발성을 하는데. 그러면 이윤택의 어떤 그 범행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조금 전에 그 판결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하고 정말 네, 깜짝 놀랐는데 네, 판결문은 참 공개할 수가 없고 이 이윤택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보면 더 이제 판결에서 구독자들이 일단 인정된 거 보면 상습 강제추행 인정이 된 건데요. 보통 이런 거예요. 어떤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던 자, 거예요? 소리 연습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이렇게 뭔가 자세를 뭐 갖추게 한 다음에 연기 지도를 빙자해서 피해자 등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신체 부위를 갑자기 만지고 거의 뭐 유사강간 수준의 행동을 하고 그리고 고음 부분에 여기에 힘주라고 하면서 막 온갖 데를 다 만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말해줘도 되나? 이런 것들을 피해자를 막 끌어안기도 하고 뭐 발성이 약하다라고 하면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자기 연희당 거리패 그 안에 이제 안마를 매일 받은 거예요. 매일 밤마다 여성 단원들에게 돌아가면서. 근데 그랬더라고요. 그게 안마가 아니에요. 안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마가 아니니까 강제추행 인정이 됐겠죠. 안마가 아니라 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말씀드리면 놀랄 것 같은데 하여튼 사회 통념상 안마가 아닌 방식으로 여성 단원들에게 뭐 여기 만지라 저기 만지라 하고 자기가 추행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상습 강제 추행을 한 거죠. 총 법원에서 인정된 거는 총 1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에게 강제 추행한 걸로 인정이 됐는데 사실 대부분은 공소시효로 기소가 안 됐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윤택의 주장이 뭐였냐면 피해자들은 연희당 거리패를 장악하고자 하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매수당한 거다. 매수당해서 얘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범죄자로 몰아간다. 그리고 이 피해 진술은 좀 믿을 수 없다. 왜곡됐다. 과장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는 신체를 이용한 발성. 이게 이윤택 메소드거든요. 신체를 활용한 발성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저는 그 영상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그게 약간 좀 사이비 교주의 그런 교회의 느낌도 나고 조금 특이했어요. 어떻게 그런 하는 것들이. 거예요? 표현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법정에서 막 그 영상을 틀어주는데 저게 왜 이윤택 메소드지? 그러니까 좀 이상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고민 없이 단원들도 다 따르고 있는 모습도 되게 저는 좀 특이했어요.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전적으로 이윤택의 메소드를 신뢰했던 거예요, 단원들은.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거의 법이잖아요. 네, 뭐 사회적으로 원체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발성을 틔우기 위해서 뭐 뒤에서 안아가지고 여기를 누르는 척하면서 뭐 가슴을 만졌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사람 것들이 지도하면서 여기를 눌러 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피해자들이 그걸 문제 삼았겠냐고요. 아 사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해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으니까 네. 원래 저렇게 하는갑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이윤택 메소드, 이게 신체를 이용한 발성, 이게 내 연극의 특징이다, 특성이다. 근데 나는 연출가다. 연기 지도를 위해서 배우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강제추행이냐. 이게 이윤택의 주장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마는 왜 시키는 거예요, 대체? 아팠대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법정이 이게 공개가 아니었어요. 피해자들이 거의 매일 나오니까 비공개로 신문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 변호사들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차라리 조금 공개돼서 기자들이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왜냐면 이게 그 일반 사람들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네. 그 말씀하시기가 좀 애매. 안마는 자기가 몸이 많이 아팠대요. 그러니까 아파서 받아. 아니 그러니까 안마의 행위가 뭐였는지를 조금 뭐 완전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야 구독자분들이 이 사람이 그 안마에 대해서 법정에 나와서 어떻게 변명했는지가 더 황당할 것 같은데 안마라고 해서 이제 아까 극단의 김수희 대표가 네. 2월 14일 날 폭로하고 2월 14일 날 한국경제에 이제 난 내용을 보면 네. 이거 기사가 있죠. 네. 네네네. 이게 판결문에 여러 사람이 진술한 안마를 하러 불러서 당했던 그 추행 사실하고 거의 비슷해서 이걸 소개해드리면 이제 아실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똑같이 했다는 얘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비슷해요. 네. 방으로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갔더니 이 사람은 이미 김수희 대표가 이미 방으로 부를 때 알았대. 안마하러 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 전부터 네. 계속 그렇게 돼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마를 시키더래요. 시키면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 가까이 내 손을 가져가더니 성기 주변을 주무르라고 했다. 내 손을 잡고 팬티 아래 성기 주변을 문질렀다. 그래서 김수희 대표는 못하겠다 하고 더는 못하겠다 하고 이제 나왔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런 일을 단원들이 네. 그 안마방에 들어가는 순간 다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게 정말 자기가 몸이 아파서 안마를 받고 싶으면 몸이 아프 병원에 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 도수 치료 단원들 받거나. 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단원들한테 왜 안마를 시켜요? 나 정말. 그리고 이게 너무 나쁜 환장하네. 게 여성 단원들만 아예 노린 거예요. 왜냐면 남성 단원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안마 안마하려면 이렇게 좀 세고 이런 사람 남성들이 훨씬 그러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 이렇게 힘으로 말할 것 진짜로 같으면. 진짜로 너무 뻐근해. 그 진짜 그 안마가 필요해. 그럼 정말 미안한데 여기를 꽉 좀 눌러줘라.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거를 딱 여러분들 막 그거를 왜 거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정말 너무 대단한 사람이 안마해달라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순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네. 그 말씀하셔서 아까 판결문을 쭉 보면서 다 이런 상황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일 때 왜 거부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고는 이 윤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타겟을 했잖아요. 거부 못할 사람. 이미 여기에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 사람을 선택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윤택이라는 사람 밑에서 자기가 뭔가 여기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자기가 인생을 다 걸고 여기 밀양까지 왔는데 맞아. 다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순간 기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그 연기지도 빙자한 방식의 추행은 사실 기습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예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연기지도 하는데 갑자기 뭐 속옷 안에 손을 넣고 이런 거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용기 있게 왜 이러냐고 얘기 못 한다니까요. 그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 되게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유별난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연극계에서 이런 관행들이 사실 되게 많았고 많다 보니까 또 연극인들이 더 많이 자성하기도 하고 반성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 해결되지 않다가 이렇게 골마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윤택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또 관련이 됐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이윤택 사건이 사실 너무 컸었죠. 근데 여전히 이제 뭐 이윤택은 재판 끝까지 자기가 어떤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재판장에 이제 같이 가셨던 거죠. 그 피해자들이 나올 때 가죠. 그럼 이윤택은 뭐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했는지 좀 들려주시면. 너무 저는 이윤택 이 연극 감독은 상당히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인 건 맞는 것이요. 재판도 변호인이 아니라 본인이 재판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네, 자기가 더 많이 말하고 자기가 더 화끈하게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연극 연출가고 피해자들이 누가 나올지 알잖아요. 피해자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재판의 과정도 연극 한 편의 그 연출인 것처럼 그렇게 본인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피고인하고 피해자하고 마주치지 않게 합니다. 법정에서는. 근데 피고인의 귀를 닫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피고인 다 듣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기침도 하고 뭐 이런 소리 들으면 피해자들이 위축돼요, 실제로.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제 윤택 씨는 뭐 재판 과정에서 막 흥분한다거나 이런 모습 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게 그 재판 과정에 잘 참여하면서 자기가 마치 변호사보다 더 훌륭하게 재판을 진행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변호인보다 더 많은 역할을 스스로 한 것 같다라고 느껴졌었어요. 그러면 이런 이런 이제 범죄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뭐 이제 뭐 변호인의 얘기 이런 거 보면 얘기인데 이 구체적인 사실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쟁점이 아까 그 김수희 대표의 얘기 이게 정확한데 뭐 성기 부분을 안마라 했다 이건데 나중에 뭐 피해자 진술 진술 과정에서는 성기 부분이 아니라 성기였다. 이 말이 다르지 않느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르냐 이런 식으로 피해자 진술이 좀 왜 자꾸 이상해지냐 디테일해지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뭐 황당하죠. 성기주의랑 성기랑 뭐 그렇게 뭐 100m 차이 나나 뭐 이런 얘기도 우리끼리 했고 왜 저게 저렇게 집착하느냐 피해자의 어떤 그 말 꼬투리 잡는 거 결국에 그러니까 진술 신빙성을 그 탄핵하기 위해서 그 말꼬투리 잡는 거에 조금 치중을 했죠. 피해자 진술 조서 같은 거 다 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말해라고 하지만 결국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짚었었고 결국에 만약에 정말 피해자들이 진술에 문제가 있었으면 인정 안 됐겠죠. 근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 판결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인정이 안 된 거고요. 한마디로 이윤택의 주장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해자들 주장이 다 받아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은. 그러면 이 조사하시는 과정에서 얼마나 오랜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이셨어요? 이거요? 이윤택 감독이 거의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되지 못한 친구들 보면 피해자들 보면 거의 그 당시에 2018년도니까요. 2000년, 2001년 이런 사건도 그때부터도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있던 피해 있었지만 우리한테 못 온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던 거는 그때 피해도 있었던 걸로 나왔지만 거기는 사실은 이미 인정이 된다 그래도 처벌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경찰도 집중해서 보기는 어려웠죠. 왜냐하면 공소시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가 커서 사실 상해
뭐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진단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 사실 이제 김수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전 자주 뵙기도 하고 지금도 정말 좋은 연극을 매년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운 좋게도 이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연극인들하고 되게 많은 인연을 맺어서 연극은 진짜 다 공짜로 본단 말이에요. 좋은 연극을 항상 초대받아서. 근데 저는 아무튼 근데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 사건들의 피해자였던 훌륭했던 그 연극인들은 연극을 지금 못해요. 많이 못하고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연극계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이윤택은 이제 내년이면 출소를 합니다. 징역 7년이 선고됐었는데 2018년 한 4월쯤부터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2025년 내년이 이제 출소를 해요. 만기 출소가 내년 초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연극계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아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계속 이어나는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도 있고 또 다른 연극계 폭력 사건도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극계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뭐 벌써 시간이 그렇게 가서 내년에 출소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윤택 씨가 그러면 2018년도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이미 52년생이니까 52년생이에요? 네, 52년생이면 그러면 그 지금 71, 2 정도잖아요. 네, 사실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죠. 요즘 70 초반은 뭐 그렇죠. 예. 지금 되게 건강하시더라고요. 재판에서 보니까 또 느낌이 되게 건강하다. 저의 느낌. 그러면 개인적인 느낌. 6년 전이니까 그때는 65세, 뭐 60대 중반이었는데 그러면 본인 이게 15년 전이면 50대고 40대 때 자기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이 연출가로서의 이 분야에서 인정받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가족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자기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아는데요. 가족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이윤택이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이제 변호인이 최후 변론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윤택이 처벌된다면 이거는 예술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방청객석을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변호인이. 그래서 좀 속으로 되게 웃겼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 그러니까 이윤택을 만약에 처벌하면 이건 예술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윤택이 한 이런 짓들이 다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행위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술행위로서 단원을 불러서 안마시키고 자기 지도니까. 거기를 만지게 하고 네. 만지는 것도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윤택의 그 선택은 지도이니 본인은 지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황당해서 저희는 마지막에 제가 썰을 썼는데 이건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 범죄다. 이거는 문화예술계 내에 존재하는 고질적 병폐인 권력, 지위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한다. 예술 행위를 이해한다.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이런 잘못된 통념과 편견이 결국에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피고인을 만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잘했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잘 썼네. 그리고 저는 약간 이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합당한 처벌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예술에 대한 모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게 너무 그냥 저의 생각이라기보다 저는 이게 일반 상식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게 예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상식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참 저는 이 사건 하면서 또 느꼈던 게 우리가 먹거리 있잖아요. 이게 우리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 이 바른 먹거리 이러는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유기농 중국산 말고 국내산 이런 거 바라는데 예술 작품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내가 보게 됐는지 생각을 소비하게 안 해요. 되는지.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 중에 제가 되게 애정이 있던 피해자 한 분이 있는데 되게 와닿아요. 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정말 커튼콜 올라가고 엄청나게 그 연극이 잘 돼서 완전 환호의 박수를 받았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 자기는 속으로 관객들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사람들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이 연극을 했는지 알까? 그리고 박수를 칠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얘기를 경찰 조사하는데 하는데 정말 저는 그때 깜짝 놀라고 뒤통수 맞는 기분. 진짜. 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너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는 그렇게 예민하면서 이런 예술 작품이나 이런 건 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 왜 바른 먹거리만 집착했지? 바른 볼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정말 착하게 만든 착한 사람들이 제대로 만든 작품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처음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왜냐면 예술을 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네요. 그랬어요. 그분들이 박수를 받으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슬펐다는 슬픔이 거죠. 예. 있었다는 네. 거네요. 나는 이랬는데 그냥 박수 받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얼마나 참 너무 슬프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 거고. 근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것도 정말로 사실 이제 또 좀 사실 모르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영원히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꼭 아셔야 될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뭐 지나간 몇 년 뭐 2018년도에 지나간 이윤택 이야기, 그리고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미투 얘기 그만하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이런 권력형 그쵸,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상당히 있네요. 네. 뭐 변호사가 잘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이건 정말 피해자들의 이 용기에 네. 피해자들이 나서주지 않았으면 저희도 없어요. 변호사들도 할 수 없었던 사건이고 힘을 낼 수도 없었고, 피해자들이 정말로 힘을 모아서 어려운 얘기, 진짜 가슴에 숨겨뒀던 얘기를 진짜 힘들게 꺼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서로 하셨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서로 몰랐어요, 심지어. 근데 그런 과정에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정말 변호사들이랑 피해자들 간의 신뢰도 되게 좋았고요. 그런 과정을 끈끈하게 거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참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합당한 처벌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들이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해자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거는 정말 사건을 들여다보시면, 네. 근데 중간에 그런 사건도 하나 있었죠.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몰아가는 사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 배우가 연루된 사건이 있었죠. 유명 배우는 뭐 지금 활동을 못 하시는 분이긴 한데, 그때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되게 친한 언니한테, 언니 우리가 이거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된 건데, 그렇게 생각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리고 정말로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선배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후배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게 뭐 저 혼자 해서는 도저히 안 될 사건이었고, 여러분이 같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막 지원해주는 단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참 협업되고 연대가 잘 되어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혼자 있다고 생각 안 하고 함께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함께했기 때문에 더 멀리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건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당시에 이제 성폭행 사건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성폭행이라는 이 범죄로 인해서 그 피해자가 얼마만큼 큰 피해를 입는지에 대한, 인격적으로 입는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공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그 성폭행 사건이라는 게 정말 이 한 사람에게 주는 맞아요. 어떤 그 인격적인 상처,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자기가 되게 작아지고 뭔가 내가 좀 그러니까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지고 뭔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실제로 이 성폭행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근데 여기 우리 이 사건만 이제 북한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사실 뭐 다 막 너무 이 사건 피해로 인해서 뭐 집에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울하게 살 것이냐,
사실 물론 그 정도 심각한 진단을 받은 피해자도 있지만 사실 매일매일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너무 우리 그냥 일반 이웃처럼 똑같아요. 유쾌한 사람도 있고요. 자기 캐릭터마다 모두 이 사건을 대하거나 사건에서 극복하는 과정이 10명 있으면 10명 다 달라요. 100명 있으면 100명 다 다르고 그래서 물론 이게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극복하거나 대처하는 양상은 모두가 다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하게 뭐 완전히 성폭행 피해 입으면은 평생 우울하고 괴로워서 피해서 못 벗어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기도 하고 피해자를 더 피해에 가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중요한 얘기시네요. 정말 똑같이 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든 범죄 피해자도 마찬가지고요.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그런 피해자 상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행동해야 피해자지? 이렇게 요구하는 순간 그거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뭔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거라서 그건 절대로 아니고 그렇죠. 그 뭐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뭐 일을 당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범죄 피해에 대해 그 친구가 다시 사회로 잘 회복할 수 있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에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그 친구들을 너무 안쓰럽게 바라보거나 예외적인 인물로 바라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런 자정적인 노력은 좀 많아졌어요. 영화계에서도 그렇고 뭐 계약서 같은 걸 자세하게 쓴다든지 예를 들어 뭐 노출씬 촬영하고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약을 한다든지 어드바이저를 둔다든지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우리는 좀 먼 길인 것 같아요. 아직 먼 것 같아요. 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희 구독자들 뭐 최소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윤택 연출가라는 이름이 들어간 연극은 안 보시겠죠 이제 뭐. 아마 대놓고 직접 연출하기지는 않겠죠. 아마 다른 방식으로 관여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재판 과정의 뭐 느낌도 사실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정말 강하게 느꼈던 느낌이고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 명의 피고인을 봤지만 참 뭐 미투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건 우리가 거장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뭐 거장도 있고 뭐 권력자 이런 사람 많은데 법정에서 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되게 그런 거장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그냥 저게 어떻게 거장이지? 라는 생각이 사실 더 강하게 들어서 정말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전 많이 했어요. 이윤택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크게 속을 뻔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야 큰일 날 뻔했네? 이 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조금 거북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미투 뭐 너무 또 뭐 우리나라가 또 남녀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다뤄본 얘기는 아니고 이런 그 권력가들이 이 형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남녀 다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거는 성추행 사건이고, 예. 그렇지 않은 뭐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들이나 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언어 폭력이 심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남자들도 충분히 이런 어떤 상황 형태는 틀리지만 비슷한 상황 속에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뭔가 이상하다, 예. 뭔가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했을 때. 그거를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나와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힘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오늘 이야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투라는 게 그렇게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자기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라 사실 이게 저는 사회적인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맞습니다.
되게 좋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거는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사실 저런 사실 사회적 배경이 없었으면 이 사건 피해자들도 이렇게 용기 내기 어려웠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이후에 또 이런 분위기가 많이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평하지는 않는데 네네. 어쨌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피해자들이 어떤 감정일까, 어떤 심경일까, 또 왜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사실 사건의 본질에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좀 김복준 형사님 하는 사건보다는 이런 사건으로 이제 한번 생각도 네네. 다른 식으로 해보셨으면 네네네.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저는 좀 이제 곧 출소하고 이러니까 네네. 좀 잊혀지지 않아야 아, 하는 잊혀지지 사건 않아야 될 중에 것 하나일 같아요. 것 같아요. 연극계에서도 더 자성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네. 다시 한번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한번 그리고 또 이 시기가 되면 제가 항상 생각이 나요. 이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2월 말경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시기에 생각이 나요, 제가. 아무튼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아쉬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